됐다고 중간에 끊어내잖아요. 끊어내고 다시 또 원래 식습관이 돌아와서 살이 찌면 불균형적인 몸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몸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알쓸몸잡의 진행을 맡은 민경입니다. 알쓸몸잡은 모두 한 번쯤 궁금했던 여러 가지 몸에 관한 궁금증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님들을 모셔서 함께 해결해보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영양사 우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수한 영양학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영양사 우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엽입니다. 세 번째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피지컬 갤러리에서 재활 전문가를 맡고 있고 또 13년차 물리치료사 문교훈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꼭 궁금해지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가끔씩 많이 먹기 대 조금씩 자주 먹기 vs거든요. 근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생각해봤을 때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또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자주 먹긴 없는 건가요? 많이 자주 먹기는 알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폭식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라. 그 평소에 식단 관리하면서 이런 게 좀 궁금했는데 선생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영양사 우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다 피해가기. 오, 그러네요. 저는 네. 답을 딱 말해주실 줄 알았는데. 세 번째 되니까 능숙해지셨어. 어차피 답은 없다. 사람은 비슷하지만 다 다르다. 나의 환경에, 나의 생활에 적합한 걸 찾아내야 된다. 네, 그래서 적용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이게 더 맞다라는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너무 나의 생활 환경과 맞아. 그래서 뭐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아침을 해먹을 시간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구비해서 하기도 좀 귀찮고 그러면 아침 그냥 뭐 패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요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집에서 막 해먹을 시설도 좋고 막 이래서 막 해먹고 자주 맛있는 요리를 해먹는데 먹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자주 이렇게 먹어서 하는 타입도 있겠죠. 그게 서로 어울리는 것들. 근데 뭐 예를 들어 그러지 못한 타입이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다거나 식사만 좀 빼기만 하면 자꾸 배고파서 시달리고 힘든데 이걸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좀 피한다, 뺀다 이러면 그러면 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하루 한 끼 내지 두 끼만 먹고 싶은데 근데 자꾸 누가 옆에서 부추겨 야 그렇게 먹으면 살이 안 빠져 뭐 조금씩 자주 먹어야 돼 자꾸 이건 뭐 대표적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면 또 그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야 되나 하면서 이게 너무 신경 쓰이는 게 힘들고 그리고 뭐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 낭비가 심하다 보니까 아 이건 일도 안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결국 그 스트레스가 나의 다이어트를 망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환경에 맞는 최적의 상황을 찾아라. 저는 그게 좀 제가 생각하는 발빼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빼만. 네. 저는 여기서 질문이 있는 게 생활 습관은 예를 들어서 뭐 자주 먹는 게 맞아요. 근데 내 체질은 그게 안 맞는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체질이라는 건 제 전문 분야는 아니고 네. 보통 이제 뭐 한의학에서 얘기하시는 뭐 사상 체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음인? 태양인, 소음인, 뭐 예, 근데 그걸 제가 좀 잘 모르다 보니까 체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또 어떻게 딱 할 수는 없고 근데 일단 뭐 대사적인 부분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저는 대사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대사가 잘 된다, 망가졌다. 그럼 대사가 망가졌다면 병으로 딱 나타날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비만과 함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 있을 거고 아니라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사실 살이 찌고 있으면서 체중이 과하면서도 몸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먹방 유튜버들. 네, 그런 분들도 보면은 사실 아무런 이상이 없잖아요. 물론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게 한꺼번에 폭탄처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향후 몇 년 안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체질로 평가할 수 있다는 물음에는 이번에도 좀 발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끔씩 많이 먹기 대 조금씩 자주 먹기는 사와4다. 근데 저는 약간 그 학교에서 이제 배우잖아요. 뭐 인체생리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췌장에서 우리가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 췌장은 약간 평생 나올 수 있는 인슐린 한계치를 갖고 있다고 약간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 쉴만 하면은 일을 시키고 쉴만 하면 일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기능 자체가 고장이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보다는 간헐적으로 조금
한 번씩 먹는 게 좀 낫지 않나 어. 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그런 거거든요. 어차피 인슐린은 내가 뭘 먹으면 나와요. 근데 내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인슐린이 나오고 조금 먹으면 인슐린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조금씩 여러 번 먹으나 많이 한꺼번에 먹고 좀 비웠다가나 사실 인슐린 분비량에는 그렇게 크나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뒤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존재들. 예를 들면 근육, 지방세포 이런 애들이 인슐린 작용을 받아서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근육을 좀 쓰레기통이라고 얘기하면 좀 쓰레기통이요? 잘라주세요. 아니, 이런 방송이었나요? 에너지 소각장. 네. 소각장. 소각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소각장. 예립지 느낌이 너무 강했어서 방금은. 어지럽습니다. 소각장이라고 한다면 소각장에 태우잖아요. 태워서 비워야 되잖아요. 비워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 근데 안 비우고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쓰레기차들이 수거해서 소각장에 갖다 주더라고 하더라도 안 태워서 공간이 없으면 집어넣을 수조차 없죠.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해서 자꾸 그 소각장을 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비우는, 그러니까 잘 안 비우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지방이라고. 잘 안 비우는. 네. 그 지방도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우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먹는 걸 조금씩 줄이거나. 지지난 스토리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 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잔고를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방세포가 잔고를 생각하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빼내면 더 채우려고 하는 게 지방세포예요. 약간 근육이랑 조금 달라요. 물론 근육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지방이 특히나 비우면 더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심각하게 한 번에 많은 걸 비우겠다고 생각을 하면 좀 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로는 더 채워진다. 그래서 적당히 먹는 걸 줄이고, 그다음에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물론 선수가 되려면 당연히 네. 과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적절히 좀 잘 한다면 그러면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네.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칼로리가 사실 음식엔 모든 음식에 칼로리가 있잖아요. 근데 칼로리를 계산해서 이제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종류의 음식이건 칼로리만 맞추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마다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대사되는 작용 자체가 좀 다르고요. 예를 들면 탄수화물만 너무 많이 먹어서 칼로리를 채운다고 하면 결국 인슐린에 대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럼 지방은 많이 넣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괜찮겠네 라고 했는데, 그걸 컨트롤하는 주요 기관이 췌장과 간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A를 많이 먹든 B를 많이 먹든 좀 적절히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영양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칼로리 카운팅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정확하게 하지도 못해요. 심지어 저희들조차도 최소한 15% 정도의 오류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직접 뭐 태워서 칼로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에 놔두는 정보를 얻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식약처랑 그 옆에 농림수산식품부 여기서 같이 해서 옛날에 시작했던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쳐보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식재료들에 대한 칼로리가 다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검사를 이제 뭐 해갖고 대충 따져봤는데 그거랑 안 맞을 가능성도 많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가 생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조리된 상태로 먹잖아요. 그러면 조리됐을 때 내가 뭘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칼로리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눈대중이거든요. 사람은 습관적으로 먹고요. 그러니까 먹는 양도 거의 습관적이고요. 먹는 음식도 거의 습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나는 식단을 안 해라고 얘기해도 식단을 하고 있고요. 식단을 해라고 얘기해도 사실 그냥 평범합니다. 특출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정한 식사를 일정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칼로리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내 체중이 늘고 있다면 내가 뭔가 많이 먹고 있는 거고, 반대로 체중이 빠지고 뭔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면 다행인데, 사실 그게 과하게 빠져도 몸의 대사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제대로 공급을 못하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굳이 칼로리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마 몸으로 제일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게 먹는 거와 근육 발달이나 체지방 상태에서 제일 예민한 집단이 맞아요. 아무래도 보디빌더 집단이다 보니까 칼로리를 측정하기보다는 내 몸 빠지고 안 빠지고 맞아요. 이거 갖다가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살이 막 찌는 게 고민은 사실 아닌데, 유독 잘 붙는 곳이 있어요. 살이 붙으면 먼저 붙는 곳이 막, 특히 여자분들은 아랫배,
허벅지, 뭐 팔뚝 이렇게 중간쯤으로 많이 붓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살이 이렇게 찌거나 빠지는 부위가 좀 다른 건가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그만큼 근신경계라던가 기타 등등 그 부위가 활성화가 돼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이 쓸 거고, 단적인 예로 이제 이런 거죠. 일용직으로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전완근에 정말 선수 정도로 좋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자주 사용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사용하셔서 여기에 이제 근육의 어떤 신경이 충분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자주 써서 거기에는 그만큼 체지방이 없겠죠. 대신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공을 들여서 뭔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잘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그래도 살이 먼저 찌고 먼저 빠지는 부위는 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거는 이제 얼굴부터 빠지면은 그러니까요.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수분과 근육이 먼저 그쪽으로 먼저 빠지게 되면 얼굴부터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잘 빼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허벅지 쪽부터 빠지거나 복부부터 빠지면 잘 빠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지방이 같아요. 많은 쪽부터 빠지는 게. 세포라는 게 가장 기본 단위잖아요. 네. 이 세포나 조직들에 지방을 저장하는 애와 지방을 빼내는 애가 같이 있어요. 근데 지방을 저장하는 애가 많은 애, 지방을 빼쓰는 애가 적은 애는 당연히 지방이 점점 쌓이겠죠. 반대로 지방을 집어넣어 주는 애는 적고 지방을 빼쓰는 애가 많은 애는 당연히 지방이 점점 빠져나올 겁니다. 그거의 차이가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여성은 엉덩이, 허벅지, 팔 뒤 이런 데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복부 쪽에 되게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게 호르몬,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얼굴은 절대적으로 지방을 빼다 쓰는 애가 많은 애예요. 그래서 보통 살이 찔 때는 복부나 엉덩이 이런 데부터 먼저 찌다가 여기가 더 이상 이제 막 과부하 걸려서 찌기 어려울 때 슬슬 얼굴이 찌고요. 근데 얼굴이 쪘다, 뭐 손가락, 발가락 얼굴이 쪘다. 근데 빠져나갈 때는 여기부터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얼굴 상태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너 다이어트 좀 했다 이러면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얼굴 상해 보여, 그만해 라고 하는데 사실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돌려 깎을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충분한 잔고가 이미 있다. 그렇죠. 앙상블이 얼굴이 됐다고 여기서 더 빼면 얼굴이 너무 상해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중간에 끊어내잖아요. 끊어내고 다시 또 원래 식습관이 돌아와서 살이 찌면 점점 더 얼굴은 가난해지고 엉덩이와 허벅다리와 뭐 배에는 점점 더 지방이 많이 늘어나 있는 불균형적인 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대 남성 비만율이 50%라는 결과가 있는데 옛날 사람이 더 건강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인류가 좀 더 건강할까요? 저는 이런 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결과는 조금 말씀드리면은 옛날 분들이 건강해 보이는 거는 아픈 분들이 그만큼 빨리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가셔서? 네, 먼저 가셔서 그래요. 빨리 가. 그러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았던 거죠. 옛날 강한 자만.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지금 뭐 전염병 같은 것도 많이 정복이 됐고 뭐 예전에 뭐 맹장 이런 것만 돼도 다 돌아가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더 건강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옛날 분들이 그런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취약했다라고 보는 게 의학적으로 좀 더 맞는 접근일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요즘 친구들보다 확실히 옛날 분들이 확실히 활동량은 더 많은 것 같아요. 활동량 훨씬 많아요. 요새는 뭐 학교에서 체육 시간 이런 거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숨이 차는 활동을 많이 안 하는데, 우리 예전에 보면은 정말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많이 없었고 전철역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걸어 다니고 또 많이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활동량의 저하가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선생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인류의 수명은 저는 50세라고 생각해요. 평균 수명은. 우와, 재밌다. 50세라고 생각해요. 네. 80세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인간 수명이 80세까지 늘었다.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불과 100년 전 정도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이었어요. 근데 우리 50대부터 80세까지 심지어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도 건강하지 못한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정말 인간 수명이 늘어난 걸까요? 그냥 저는 50세를 경계로 의학의 힘을 빌어서 질질질질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병장수를 하는 거라. 만약 80세까지 진짜 평균 수명이 80세까지 증가했다라고 표현하려면 건강 수명이 80세까지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50세에서 80세까지 그냥 어떻게든 의학의 힘을 빌어서 질질질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과거랑 별반 다를 바 없다. 옛날에는 그분들이 돌아가셔도 없어진 거고 지금은 그냥 의학의 힘을 빌어 질질 끌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통계 수가 거기가 환자의 수가 많아져서 결국은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 15년가량 훨씬 더 건강하실 거예요. 네. 나머지 30년 전 이제 투병인 건가요? 운동이 아니라. 약간 체질에 대해서 약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과하게 살이 찌는 사람이랑 혹은 너무 저체중인 사람, 이건 진짜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살이 많이 찌는 것과 살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것, 두 가지의 장단점 그리고 문제점, 이런 거를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뭐 어떻게 보면 사람도 체온이 36.5도라고 하지만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36.3도, 어떤 사람은 36도 이 정도. 그냥 정상적인 범위라는 선에서. 근데 그 1도 차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의 차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자기 체온이 높은 사람은 살이 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체온이 좀 낮은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지방을 많이 덕지 붙일 가능성이 크죠. 물론 내가 많이 먹어서 열이 많이 나는 거는 제외예요. 찔렸습니다, 손. 많이 먹어서 열이 많이 나는 건 제외고, 내가 안 먹어서 열이 떨어져 있는 건 제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체중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 체중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보이는 건 체온이다. 인간은 정운동물이기 때문에 이 체온 관리로 일단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내 체온이 일단 중요한 요소가 하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영양분을 흡수하는 건 장이잖아요. 장의 상태. 그래서 뭐만 먹으면 장이 불편해갖고 설사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살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뭐만 먹어도 아무 탈이 없고 자꾸 땡기는 사람은 저요. 아무래도 살찌기가 좋겠죠. 부충제를 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잘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다면 구충제부터 한번 먹어봐야 돼요. 회가 당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의 모든 거를 지금 빼앗아가는 녀석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뭔가 장내 유산균적인 환경이라든지 좋은 유산균이 많은, 유익균들이 많으면 좀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유산균 좀 잘 챙겨 드시면 좋지 않을까요? 유산균 먹어야겠어요. 근데 이게 유산균도 좀 오해가 있어요. 유산균이 되게 좋은 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근거는 희박합니다. 그래요? 네, 희박해요. 그러니까 저 약간 유산균을 뭐라고 표현하면 에어비앤비? 저 배신당한 느낌이에요. 좀. 우리 장에 에어비앤비로 잠깐 하루 이틀 있다 가는 애들? 예, 딱 숙소에 들어갔는데 숙소 왜 이렇게 좀 꼬지지해, 이런 거 못 봐 하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틀도 닦고 다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다음날 이제 가버리면 그 주인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유산균도 그래요. 걔가 그런 기능을 하면 좋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알다시피 숙소에 갔는데 청소 안 돼 있으면 이걸 내가 왜 해? 하루밖에 안 있는데 그냥 대충 지내다 잠만 자고 가지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능을 안 한다. 뭐 유산균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걔 중에 그나마 우리가 임상 실험을 했을 때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게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유산균을 권장하는 거지 사실 우리 장에 있는 주요균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균들한테는 사실 야채 잘 먹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장점과 단점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살이 잘 찌는 체질의 장점과 단점, 안 찌는 체질의 장점과 단점. 살이 잘 찌는 체질의 최대 장점은 그거겠죠. 아무래도 생존의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살이 잘 찌는 체질은 오히려 질병의 가능성이 높다. 문제점이 있나요? 그리고 뭔가 환경이 변화가 막 돼서 온도 차이나 이런 변화가 생기면 아무래도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체온 변화가 적을 거 아니에요. 네. 지방이라는 걸로 둘러싸고 있으니까 저는 감염의 위험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호흡기 감염의 위험도. 예, 감염이라고 하는 건 체온이 떨어지면 그 순간의 시간에 내 몸의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공기 중에. 그럼 우리가 그걸 계속 마실 텐데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체온이 떨어졌을 때 감염되기 쉬운 상태라는 얘기죠. 오늘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한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들 피지컬 갤러리 보시고 좋은 정보 얻으셔서 본인에게 맞는 식단 찾아서 건강한 운동,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쓸 몸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